아가씨, 면접은 어떻게 됐나?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리어카 밀어드릴게요. 폭설이 휘몰아치는 골목길. 변호사 취업을 준비하던 강서윤은 서류 가방 대신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파는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면접을 망쳐버린 후였죠.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검은 코트의 남자가 한 발도 못 움직인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리어카를 밀고 있는 할머니는 그가 40년 전부터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아주머니였지요. 정도현 회장은 사색이 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복이 찾아오는 좋은 소리로 오늘의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지하 방 작은 창문 밖으로 굵은 눈발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댔고 서윤은 차가운 손으로 알람을 끄며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태상 로펌 최종 면접날. 지난 3년간 매달려온 모든 준비가 오늘 하루로 결정나는 날이었죠. 방안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보일러가 또 고장난 지 사흘째였어요. 서윤은 이불 속에서 나오며 입김을 후하고 내뱉었습니다. 하얀 김이 공중에 피어올랐고 손가락 끝이 시려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은 어젯밤에도 제대로 열이 나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면접 시작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서윤은 침대 옆 작은 옷장 문을 열었어요. 좁은 옷장 안에는 몇 벌 되지 않는 옷들만 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제대로 된 정장은 단 한 벌뿐이었죠. 검은색 재킷과 치마, 이마저도 친구에게 빌렸다가 돌려주지 못한 채 3년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어요. 소매 끝이 조금 닳았고 치마 뒷부분도 약간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낡은 다리미를 꺼내 천천히 주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다리미가 옷감 위를 지나갈 때마다 서윤의 긴장도 함께 높아졌어요. 정장을 다리는 동안 서윤의 시선이 벽에 붙은 액자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유리 너머로 부모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서윤은 손을 멈추고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 회계팀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회사 돈 5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누명이었죠. 조작된 통장 내역과 위조된 서류들이 증거로 제출됐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던 아버지는 국선 변호사의 형식적인 변론만 받은 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는 안 했어. 정말 안 했단 말이야. 아버지는 항소를 준비하며 매일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2심에서도 패소했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아버지는 구치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서윤이 23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빚더미를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뒤따라 돌아가셨어요. 병명은 폐암이었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병으로 돌아가신 거라고요. 엄마, 나 변호사 될게요. 아빠 같은 사람들 꼭 도와줄게요. 장례식장에서 서윤은 어머니 영정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밤에는 도서관에서 법전을 붙들고 공부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5년을 버텼어요. 3번의 낙방 끝에 4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형 로펌들은 명문대 출신, 인맥, 외모를 따졌어요. 지방 사립대 출신의 백 하나 없는 29살 여자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인맥이 없으시네요. 10번 넘게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이 11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서윤은 액자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정장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절대 포기하지 마. 부모님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정장을 다 다린 서윤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쌓여있는 고지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학자금 대출 독촉장, 카드 연체 안내문, 월세 독촉 쪽지까지. 휴대폰을 켜자마자 문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5일째입니다.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일이 이틀 지났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면접만 잘 보면, 합격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구두를 꺼냈을 때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학교 취업 박람회에서 할인받아 샀던 검정 구두. 그동안 수십 번의 면접을 다니며 닳고 다른 그 구두는 이제 앞코 부분 가죽이 심하게 벗겨져 있었어요. 회색빛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새 구두를 살 돈은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12,000원. 오늘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생각하던 서윤의 눈에 책상 위 펜꽂이가 들어왔어요. 이것밖에 없네. 서윤은 검정 사인펜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구두를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벗겨진 부분을 사인펜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맣게 최대한 균일하게 누가 봐도 멀쩡해 보이도록 검은 잉크가 구두 표면에 스며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 겹을 칠하니 그나마 티가 덜 났어요. 하지만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초라한 속임수인지. 눈에 젖거나 비라도 맞으면 금방 번질 거라는 것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어요. 사인펜 구두를 신고 일어선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정장에 번들거리는 구두,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래도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도전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10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어요. 교통이 마비될 거라는 경고도 나왔죠. 하지만 서윤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서는 순간 매서운 바람과 함께 눈발이 얼굴을 때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해. 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인펜으로 칠한 구두가 하얀 눈 위를 밟을 때마다 발자국이 찍혔어요. 그 발자국들은 곧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겨내야 했습니다. 서윤이 탄 버스는 폭설 속을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하얀 눈발이 쏟아져 내렸고 도로는 이미 눈에 덮여 미끄러운 빙판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서윤은 손잡이를 꽉 붙잡은 채 가슴을 졸이며 휴대폰 화면 속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5분.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버스는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조여왔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긴장감이 그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 앞쪽 스피커에서 기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쪽 도로가 폭설로 통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간 버스 안에서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아, 진짜라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앞쪽 도로에는 이미 차들이 꼼짝없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버스는 면접장까지 딱 한 정거장을 남겨둔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다시 한번 방송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망설였습니다. 사인펜으로 칠한 구두로 이 눈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다린다고 버스가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결국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눈 덮인 땅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구두 밑창이 얇아서 눈의 차가움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코트깃을 바짝 여미고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구두에 칠해진 사인펜 잉크가 눈에 닿아 조금씩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검은 물기가 흰 눈 위에 희미하게 자국을 남겼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서윤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지하철에서 성희롱 당하는 여성을 도우려다 싸움에 휘말렸던 날. 그날도 면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라 면접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는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하다가 또 다른 면접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휘말리지 말자.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었고 카드 연체 문자는 매일같이 날아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그녀의 얼굴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뺨은 얼얼했고 손끝은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쪽에서 붕어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와 함께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하는 듯한, 위협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언덕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붕어빵 수레가 보였고 그 앞에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지나쳐야 해. 서윤은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가 그쪽으로 자꾸만 끌려갔습니다. 귀를 막으려 해도 그 고성은 계속 들렸고 눈을 감으려 해도
붕어빵 수레 앞에 서 있는 작은 실루엣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발은 그녀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여갔고 차가운 바람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으로 가야 한다는 이성과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언덕 아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붕어빵 노점 앞에 건달 3명이 서 있었어요.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작은 수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릿세 내놓으라니까요, 할머니.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수레를 발로 툭 쳤습니다. 붕어빵 틀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장사도 잘 안 돼요. 이 눈 때문에 사람이 어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죠. 이 정도 폭설에 노점 펴놨으면 떼돈 벌겠네. 안 그래요? 다른 남자가 비죽 웃으며 수레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수레를 붙잡았어요. 붕어빵 반죽이 담긴 양동이가 기울어질 뻔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금 끼어들면 안 돼. 또 면접을 놓칠 수 있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싸움에 휘말렸던 날들. 그때마다 놓쳤던 기회들. 쌓여만 가던 빚과 실패들.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낡은 수레. 눈 쌓인 골목에서 홀로 버티는 작은 몸집. 서윤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아니야. 이번만큼은 정말 안 돼.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발짝 떼어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죠. 할머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자리 쓰려면 돈 내야죠. 제발요, 아저씨들.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서윤은 두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안 돼. 이건 안 돼. 서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그제야 녹음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빨간 녹음 표시가 깜빡이기 시작했죠.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건달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눈 쌓인 길 위로 사인펜 구두가 푹푹 빠졌습니다. 검은 잉크가 하얗게 번지는 게 느껴졌죠.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달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공갈죄, 협박죄로 충분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건달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거? 네가 변호사라도 돼?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든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 준비생이에요. 이 정도 사건은 제가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달 하나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덩치였어요. 그가 서윤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어디서 설치는 거야? 서윤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눈 쌓인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균형을 잃은 서윤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죠.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서윤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만 꽉 붙잡았어요. 녹음만은 계속돼야 해. 그 생각과 함께 서윤의 몸이 얼어붙은 땅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달의 거친 손이 서윤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서윤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발이 눈 쌓인 바닥을 헛디뎠고 몸이 그대로 뒤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릎이 먼저 얼어붙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치마 정장 뒤쪽 트임이 찢어졌습니다. 스타킹도 함께 갈라지며 무릎 부분에 구멍이 크게 났어요. 차가운 공기가 찢어진 틈 사이로 피부에 직접 닿았습니다. 서윤이 손으로 무릎을 짚었을 때 손바닥에 뭔가 축축한 게 묻었어요. 내려다보니 피였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구두 앞코가 거친 바닥에 세게 쓸렸어요. 아침에 정성껏 칠했던 검정 사인펜이 한순간에 벗겨져 나갔습니다. 하얀 가죽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구두 옆면도 긁혀서 흠집이 생겼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손바닥도 얼음처럼 차가운 바닥에 닿아저렸어요. 치마 끝자락은 진흙과 눈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달 하나가 서윤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게 변호사 한다고 설치냐?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건달이 서윤의 손에 든 휴대폰을 보고 손을 뻗었어요. 그거 내놔. 서윤은 재빨리 휴대폰을 품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건달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다른 건달 하나가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건달은 할머니 허리춤에 매달린 작은 돈주머니를 발견했어요. 낡은 천주머니였습니다. 건달이 거칠게 손을 뻗어 주머니를 낚아챘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그거 오늘 장사다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건달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건달이 주머니를 세게 잡아당겼어요. 천주머니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 있던 지폐와 동전이 허공으로 튕겨나왔어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눈발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들이 땅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동전들은 이리저리 굴러갔습니다. 눈 사이로 파고들어 반쯤 묻혔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건달들은 흩어진 돈을 보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없어?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건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재수없게. 건달 하나가 욕을 내뱉으며 돌아섰어요. 나머지 건달들도 서둘러 뒤를 따랐습니다. 3명은 골목 반대편으로 뛰어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눈발 속에 발자국만 어지럽게 남았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윤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눈 덮인 바닥에 흩어진 지폐와 동전이 보였어요. 서윤은 얼어붙은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집었습니다. 눈에 젖어 축축했어요. 또 한 장을 주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점점 무뎌졌어요. 동전 하나를 집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한 장씩, 한 개씩
돈을 주워 모았습니다. 눈 사이에 반쯤 파묻힌 동전을 손톱으로 긁어냈어요.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무릎 피부가 눈에 직접 닿았습니다. 까진 무릎에서 피가 계속 배어나왔어요. 차갑고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윤의 찢어진 치마 정장과 벗겨진 구두, 피 묻은 무릎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오늘 면접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금 전 건달들이 나타났을 때 서윤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이 면접 때문에 급하다고,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던 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면접은 어떡하려고요. 옷도 다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까지 나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뺨에 눈송이가 녹아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친 할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지막 동전까지 주워 모아 할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도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아가씨 인생이 달린 면접을 망치게 됐네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면접은 꼭 가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착한 아가씨에게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아가씨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붕어빵 수레 및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어요. 보자기를 천천히 펼치자 나무로 만든 펜던트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어요. 표면이 세월에 닳아 부드러웠습니다. 이건 평생 나를 지켜준 부적 같은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은 아가씨가 가져가요. 분명 힘이 될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어요.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한테 소중한 거잖아요.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고 펜던트를 손바닥 안에 꼭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받아요. 착한 일은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에요. 아가씨는 분명 잘 될 거예요. 서윤은 펜던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무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영문 이니셜이었어요. D, HJONG. 오래돼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서윤은 그 글씨를 만지며 가슴속 어딘가에서 울림을 느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잘 간직할게요. 서윤은 펜던트를 꼭 쥐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장 안주머니에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할머니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봐요, 늦었어요. 뛰어가요. 서윤은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아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서윤의 발자국이 눈 위에 빠르게 찍혔습니다. 찢어진 무릎이 뛸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구두 앞코에서 사인펜이 더 벗겨져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찢어진 치마가 눈에 젖어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을 향해 계속 뛰었어요.
가슴속 펜던트가 5단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주머니 위로 손을 올려 펜던트를 느꼈어요. 나무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뛰었어요. 면접장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시간도 이미 많이 지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정장 그대로, 벗겨진 구두 그대로, 피나는 무릎 그대로 서윤은 폭설 속을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서윤은 이를 악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윤이 태상 로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이미 면접 시작 시간을 45분이나 넘기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뺨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히려 더 큰 냉기를 불러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인사팀장 도윤이 서윤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윤의 젖은 코트, 찢어진 스타킹, 까진 구두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입실 불가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판결을 내리듯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손끝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폭설 때문에 버스가 멈춰서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인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는 약속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의뢰인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지금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쪽에서는 다른 지원자들이 고개를 내밀고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구두는 반짝였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 상태로 면접 보겠다고? 누군가의 속닥거림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다른 지원자 하나가 킥킥 웃으며 친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무릎에 난 찢어진 자국, 구두 끝에 벗겨진 사인펜 자국, 젖어서 축 처진 코트 자락에 머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대기실 입구 옆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저 그럼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혹시 면접관님들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기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난방이 잘 된 건물 아니었지만 젖은 옷 때문인지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대기실 안에서는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되고 면접이 진행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서윤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옷 속에 손을 넣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가락 끝은 고드름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발끝 감각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텨보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려 세상을 떠났던 아버지.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무력했던 순간들. 서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포기하면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마지막 지원자가 면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더니 피식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이제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최비서였습니다. 그는 서윤 앞에 멈춰서서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원자분이시죠? 네. 서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면접 기회를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비서는 찢어진 무릎과 젖은 구두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폭설 속에서 버스가 멈췄던 일, 붕어빵 노점에서 할머니를 도왔던 일,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온 일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비서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면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최비서에게서 보고를 받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 작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젖은 코트를 입은 채 꼿꼿이 서 있는 서윤의 모습이었죠. 1시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지원자 올라오라고 하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최비서가 잠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규정은 규정이지만 사람도 봐야지요. 회장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최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서윤은 감각이 사라진 발을 간신히 움직이며 복도를 걸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문 밖에서 얼어붙은 채 기다렸는데 정말로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찢어진 스타킹, 피가 묻은 무릎, 벗겨진 구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꼴이었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유를, 오늘 하루를 포기할 수 없었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서윤은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할머니를 지킨 건 잘한 일이야. 후회하지 말자. 면접실 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1번, 2번 하고 나서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4명의 면접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윤의 구두로, 찢어진 무릎으로, 얼룩진 정장으로 향했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또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인사팀장 오세라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서윤을 훑어봤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면접관 장도윤도 팔짱을 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서윤 지원자시군요.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만이 담담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찢어진 무릎이 의자에 닿는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죠. 오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변호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정확성이 생명인 직업입니다. 이건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 더 시급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엔 변명이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이 담겨 있었죠. 장도윤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외모 관리도 업무 능력의 일부예요. 클라이언트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갈 건가요? 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늘은 할머니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당연히 제대로 준비하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옷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라가 콧방귀를 뀌듯 웃었습니다. 장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 서류에 표시를 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윤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른 면접관들과는 달리 그의 시선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면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다음 질문을 기다렸어요.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포기할 만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버스가 한 정거장 앞에서 멈췄을 때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어요. 눈길을 걸어야 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서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붕어빵 노점 앞에서였습니다. 건달들이 할머니를 협박하는 걸 봤을 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끼어들면 면접을 놓친다는 거였죠. 하지만 결국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늦으셨잖아요. 그게 책임감 있는 행동인가요? 서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일이 더 시급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누구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먼저 지키는 것이 변호사의 첫 번째 본능이라고 믿습니다. 회장의 손이 책상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장도윤이 비아냥거리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약속과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에게 신뢰는 생명인데요. 서윤은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신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그 순간 제가 내린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거짓이나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와 규칙이 충돌할 때 변호사로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가치관 전부를 묻는 거였습니다. 규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 예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저는 규칙을 깬 게 아니라 그 순간 가장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규칙 뒤에 숨은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40년 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 가난해도 빚에 짓눌려도 사람을 믿었던 그때의 자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몸을 숙이는 순간 재킷 안주머니가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작은 나무 펜던트가 미끄러져 나왔어요. 톡! 작은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카펫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서윤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굳건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각자 평가서를 정리하며 속닥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을 뽑을 순 없죠. 기본도 안 됐어요.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데.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텅 비었어요. 회장은 서류를 정리하려다 문득 시선이 카펫 쪽에 멈췄습니다. 의자 아래 어두운 곳에 뭔가 작은 것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나무 펜던트. 손바닥 위에 올려진 펜던트는 낡고 표면이 닳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회장은 그걸 집어봤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DHJONG. 그 순간 회장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손에 쥔 펜던트를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펜던트를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과거가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40년 전, 28살의 정도현.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녔어요. 동생 둘은 아직 어렸습니다. 도연은 온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사법고시에 붙어 판사나 변호사가 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 그 꿈을 위해 도연은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낙방, 두 번째 낙방, 세 번째 낙방. 나이는 28이 되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직장을 잡아 떠나갔습니다. 도연만 좁은 고시원 방에 남았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늘었어요. 동생들은 학원도 포기했습니다. 형은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야? 동생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좋은 기회가 있어. 투자만 하면 몇 달 안에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어. 도연은 흔들렸습니다. 고시 공부에 필요한 책값, 학원비,
생활비, 모든 게 부족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나만 믿어. 우리 아버지도 하고 계셔. 도연은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대출도 받았습니다. 300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석 달 후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는 사라졌어요.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어요. 아버지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도연은 네 번째 고시에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래로 보이는 강물은 검고 깊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친구, 뭐 하는 거야? 길을 지나가시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이러지 마. 세상에 죽을 일은 없어. 도연은 그날 밤 그 아주머니에게 이끌려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작은 분식집 앞에 멈췄습니다. 윤옥분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가게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뭐 드릴까요? 카운터 너머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요. 바로 그때 도연은 아주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아주머니였어요. 옥부는 도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떨리는 손. 잠깐만 기다려. 옥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건 라면이 아니었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밥 한 공기, 김치까지.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닌데요. 오늘 남은 거야. 그냥 먹어.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 없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그 분식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돈이 없을 땐 설거지를 했어요. 옥부는 묵묵히 밥을 내줬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언젠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어느 날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낙방, 빚, 가족의 원망, 죽고 싶었던 마음까지. 옥부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늪 같은 날도 있어. 근데 그게 끝은 아니야. 내일 한 번만 더 버텨봐. 그러다 보면 길이 보여. 그리고 옥부는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조금 밖에 안 돼. 빚 갚는데 보태. 도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주머니도 힘드실 텐데.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면 돼. 지금은 그냥 받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옥부는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됐어. 그냥 힘내. 도연은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봉투를 꽉 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나무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려주신 거였어요. 도연아,
이건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힘들 때 이걸 보고 힘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펜던트 뒷면에 작은 칼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HJONG. 다음 날 도연은 다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옥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왔니? 밥 먹었어? 아주머니, 어제 그 돈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담보로 맡기려고 합니다. 옥부는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겁니다.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 이 펜던트를 찾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아주머니가 꼭 간직해 주세요. 그게 제 약속입니다. 옥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소중한 걸, 그만큼 아주머니가 제게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도연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약속드립니다. 옥부는 펜던트를 꽉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꼭 성공해라. 내가 믿는다. 그날 이후 도연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옥분의 따뜻한 밥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도연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분식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사 갔습니다라는 쪽지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가게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아침에 떠나셨어요. 도연은 그날 밤 빈 가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꼭 찾아뵐게요. 약속을 지킬게요. 하지만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연은 변호사가 되었고 로펌을 차렸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옥분 아주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펜던트가 자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펜던트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주머니,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세상 속에서 서윤이 걸어갔을 그 길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 비서, 당장 올라오세요. 지금 당장요. 목소리는 간신히 가라앉혀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면접실의 고요함 속에서 정도연 회장은 손 안의 나무 펜던트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마지막 희망처럼 감사한 윤옥분 아주머니께 맡겼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자신의 이니셜을 손끝으로 쓰다듬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최 비서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면접 본 강서윤 지원자, 그 사람 인적사항 전부 확인해 주세요. 주소, 연락처, 그리고 오늘 어디서 출발했는지 동선까지 다 알아봐야 합니다. 최 비서는 회장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했던 회장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은 무언가를 꼭 쥔 채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라도? 지금 당장 로비 CCTV도 확인해봐요. 오늘 아침 회사 주변 반경 1km 안에 붕어빵 노점이 있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빠르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서류 몇 장과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강서윤 씨는 반지하 월세에 거주 중이고 오늘 아침 회사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한 정거장 앞에 내려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CCTV에 이 장면이 잡혔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는 눈 쌓인 골목에서 서윤이 건달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붕어빵 노점을 지키려고 휴대폰을 들이대던 모습, 밀려 넘어지면서도 할머니를 감싸던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요. 내가 직접 가야겠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요? 네. 지금 당장요. 한편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근처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인사팀장의 차갑던 표정과 젊은 면접관의 비아냥거림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찢어진 정장과 벗겨진 구두를 내려다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이번에도 또.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손끝은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장갑을 살 돈조차 아까웠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붕어빵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 앞쪽에서 윤옥분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면접 잘 보고 왔어요? 서윤은 순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걱정 가득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자기 때문에 면접을 못 볼 뻔했다고 자책하시던 할머니가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많이 긴장했지만 잘 본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다. 아가씨 무릎은 괜찮고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소독하면 돼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리어카에서는 아직도 붕어빵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바로 그때 리어카 바퀴가 얼어붙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손을 뻗어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도 황급히 반대편을 잡았지만 무게 중심이 이미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쪽 잡을게요. 서윤은 힘을 주어 리어카를 바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리어카를 밀며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발자국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빙판길이라 조심조심 한 걸음씩 내딛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정도연 회장이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에서 젊은 여자와 나이든 할머니가 나란히 리어카를 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차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그 좁은 분식집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을 내밀던 손, 힘내라며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눈발을 맞으며 한 걸음씩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코트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쌓여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 속을 걸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그 아주머니,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그 손길. 회장은 할머니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는지 할머니와 서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오직 윤옥분 아주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머니 앞 두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가,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낡은 파카 점퍼. 하지만 그 눈빛만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걱정 어린 누군가를 살피는 그 눈빛. 아주머니,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차가운 바닥 위에 두 무릎이 닿았고 그의 코트 자락이 눈밭에 젖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저, 도연이에요. 정도연.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회장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이 두 사람 사이로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도연이라고? 네, 아주머니. 40년 전 윤옥분 분식, 그 분식집 아주머니 맞으시죠? 절망에 빠져 배고픔에 허덕이던 저에게 밥을 차려주시던 할머니의 손에서 리어카 손잡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밀어 회장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그 깡마른 청년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질 것 같던. 맞아요, 아주머니. 저예요. 진짜 저예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쏟으며 회장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이,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었구나. 아주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뵈서 40년 동안 아주머니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분식집이 문을 닫고 아주머님이 사라지셔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어깨가 흔들렸고 할머니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절망에 빠진 청년의 등을 토닥이듯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그 펜던트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회장이 펜던트를 할머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펜던트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떨리며 입 앞을 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연이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이 아가씨한테 줬는데. 그 순간 서윤은 황급히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빈 주머니를 만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윤도 놀란 표정으로 회장과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면접장에서 주었습니다. 강서윤 씨가 떨어뜨리고 간 거였어요. 할머니는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면접 본다는 곳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희 로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펜던트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때 이걸 내게 맡기면서 꼭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했었지. 할머니는 펜던트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날 이후로 이걸 하루도 안 놓고 가지고 다녔어. 이게 있으면 언젠가 내가 날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펜던트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나한테 그냥 펜던트가 아니었어. 행운의 상징 같은 거였지. 내가 준 이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만지면서 버텼어. 도연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오늘 아침 받았던 그 펜던트가 할머니에게 이런 의미였다니. 할머니는 펜던트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아가씨가 날 도와줬을 때 난 이 아이한테서 내 모습을 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펜던트를 이 아가씨한테 줬어. 이 아가씨도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다고 했거든. 나처럼 이 펜던트가 이 아이한테도 용기와 행운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윤과 할머니, 그리고 자신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펜던트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두 손으로 받쳐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아주머니가 저를 살렸고, 오늘 강서윤 씨가 아주머니를 지켰고, 그리고 이 펜던트가 우리 셋을 다시 이어준 거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바로 우리를 연결해 준 거야.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서윤은 펜던트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아침 할머니를 도운 것이, 그리고 펜던트를 받은 것이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40년 전의 인연을 되살렸고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장은 펜던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할머니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아주머니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제 제가 찾았으니까 더 이상 이걸로 저를 기다리실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서윤의 손에 펜던트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이건 이 아가씨 거야. 이 아가씨가 오늘 우리 셋을 이어준 거니까. 서윤은 펜던트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작은 나무 조각이 이렇게 무겁고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 사람은 눈밭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 실을 잣듯이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작은 나무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절망과 희망을, 그리고 세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징표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눈길을 달렸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옥분과 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도연이 백미러 너머로 옥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옥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야. 뭐 그럭저럭 살았지. 옥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옥분은 서윤의 손을 꼭 쥐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내가 다시 고시 준비하러 떠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우리 남편이 일하던 건설회사에서 큰 사고가 났어. 옥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연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시동을 끈 채 뒤를 돌아보았어요. 서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렸단다. 인부 2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3명이 크게 다쳤지. 그런데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회사에서 우리 남편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어. 현장 책임자였던 남편이 자재를 빼돌려서 부실 공사를 했다고, 횡령까지 했다고 했지.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서윤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증거가 있었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장부를 조작했더라고.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만들어놨고 서류에는 남편 도장이 찍혀 있었어. 남편은 그런 계좌도 모르고 도장도 누가 훔쳐간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지. 서윤은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도망자 신세가 됐어. 매일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지. 분식집 손님도 끊겼고.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밤 서류를 들여다보고 회사 사람들 찾아가서 증언 좀 해달라고 무릎도 꿇었단다. 진실을 밝히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 옥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윤은 할머니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고 했어. 그 자리에서 옥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윤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어. 그런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았단다. 남편은 술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술 냄새가 났다고 했고
사고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도 없었어. 목격자도 아무도 없었지. 도연이 벌떡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서윤도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게 말이 안 됐어. 나는 알아.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옥분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며 옥분을 바라보았어요. 그 후로 분식집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남편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고 빚만 잔뜩 남았지. 동네 사람들 눈초리도 견딜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떠나버렸어. 옥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중에 들었어. 내가 분식집을 찾아왔었다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지. 미안하구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아주머니. 제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옥분은 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 친척 집에도 가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가사 도우미도 했지. 그러다 몇 년 전부터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단다.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도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차 안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몸을 돌려 옥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아주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건 명백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도연의 말에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도연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부실 공사를 은폐하기 위해 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을 제거한 겁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을 돌아보았어요. 서윤의 눈빛에도 변호사로서의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해야 해요. 도연은 서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강서윤 씨, 이 사건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윤은 옥분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40년 동안 품어온 한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기 전 매일 밤 울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던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서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옥부는 서윤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진실을 밝혀서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꼭 안았어요.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전 사건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어요. 옥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도연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윤은 옥분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눈길을 달렸습니다. 어둡고 추운 밤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정의를 향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윤옥분 할머니의 떨리던 목소리와 남편 이야기를 할 때 흐르던 눈물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도연 회장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셨습니까, 강서윤 씨? 회장은 의자를 권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 사건, 제가 어젯밤 직접 찾아봤습니다. 40년 전 자료지만 국가기록원과 법원 전산에 일부 남아있더군요. 서윤은 회장이 건넨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1985년 부실공사 사고 보고서와 당시 언론 기사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서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고 당시 김상도 씨는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일반 기술직이었는데 사고 직후 갑자기 책임자로 지목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확실히 이상합니다. 서윤의 손끝이 파일 위에서 떨렸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따로 있었는데 왜 김상도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회사는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꿔 여전히 상장사로 남아있고요. 아마도 윗선을 보호하려고 말단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 같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40년 동안 남편의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최 비서를 불러 관리팀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찾아드릴 겁니다. 그날부터 서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비서는 로펌 전체 자원을 동원해 40년 전 회계 장부와 회사 내부 문서를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당시 언론 기사를 일일이 찾아냈습니다. 서윤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과 법원, 국가기록원을 오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서윤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전 작성된 내부 보고서였어요. 거기에는 현장 안전 점검이 부실하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 책임자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제출된 공식 보고서에서는 그 서명이 김상도 씨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서윤은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후 보고서의 서명은 다른 사람이 흉내낸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최 비서는 회사 내부 회계 장부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이 몇몇 임원들에게 지급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 돈은 특별 보너스라는 명목이었지만
식이상 사고 은폐와 관련된 입막음 비용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회장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강서윤 씨. 40년 묵은 사건을 이렇게 밝혀내다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법정에서 이겨야죠. 서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석 달 후 재심 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윤옥분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회장과 최 비서도 뒷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서윤은 변호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석 달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려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서윤은 또박또박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회계장부, 은폐된 내부 보고서. 하나하나 제출할 때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인, 이 사건이 40년 전 일인데도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할머니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진실은 숨겨져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정의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종 평의에 들어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드디어 판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망치를 들어 올리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고 김상도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윤옥분 할머니는 여보라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서윤은 재빨리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도 다가와 할머니의 다른 팔을 잡아주었어요. 셋은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끝까지 억울한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정말 고맙다, 서윤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받은 게 더 많아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며칠 후 회장은 서윤을 다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식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강서윤 씨, 당신은 이미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우리 로펌의 정식 구성원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서윤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서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셔야 할 나이신데 여전히 힘든 환경에 계시더군요. 서윤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좁고 낡은 단칸방에 살고 계셨어요. 회장은 곧바로 할머니를 위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거실에는 포근한 소파가 놓였고 주방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요리 도구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방에는 푹신한 침대와 옷장이 있었고 베란다에서는 작은 텃밭도 가꿀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만져보고 부엌 싱크대에 물을 틀어보고 창문 너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주머니, 제가 살아온 40년은 모두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주말 할머니의 집에서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와 갓 지은 밥,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서 와라, 서윤아, 도연이도 어서 앉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서윤의 목에는 여전히 나무 펜던트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 펜던트는 이제 세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집밥을 먹으니 정말 4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주며 말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해. 서윤은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밥 중에 최고예요. 할머니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이제 훌륭한 변호사가 됐지.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회장도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로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온기가 퍼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따뜻한 밥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후식으로 직접 만든 붕어빵을 가져왔습니다. 그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서윤은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폭설 속에서 할머니를 지켰던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달려갔던 그 순간들이 이렇게 따뜻한 결말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모이자. 이렇게. 회장의 말에 서윤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 손에는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서윤과 할머니, 그리고 회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밥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복이 빛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